텐데요. 오늘 노정혜 교수님 잠깐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정혜 교수님은 그 서울대학교 미생물학 전공을 하셨고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분자 미생 생물학 박사를 취득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뭐 RNA 분야에서 좀 세계적인 석학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지금 36년 정도 공직을 하셨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지금 서울대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면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에서 이사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많은 그 연구 성과라든지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으셔서 한국과학상도 있고, 한국 로레알 유네스코 여성과학자상, 그리고 비추미 여성대상 등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이은기 교수님도 그렇고 노정혜 교수님도 저희가 지금 그 일상적으로 그냥 쉽게 접할 수 없는 좀 귀한 강연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넓어지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저 박수로 노정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여러 교우님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내용은 철저하게 교양 강좌입니다. 그래서 현대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의 첨단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나 그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우리 교우님들 각자가 판단하실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벌써 5년이나 됐네요. 그 5년 전에 그 저쪽 계단 강의실에서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강의를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약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그 네이버 열린 연단에서 생명과학의 현재와 미래라는 이제 유전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생로병사 과정에 개입하나 하는 이제 그런 걸 주제로 한 강의를 1시간 좀 넘게 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하게 들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그거를 참고를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그 내용들이 결국 종교와 과학과의 어떤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물리학을 전공한 신학자가 정리한 거를 뭐 간단히 정리를 한 걸 보면 하나는 갈등 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서로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고, 아마도 이거는 천동설, 지동설 그 논쟁 이후 또 진화론 이후 이러면서 서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관계인데, 사실은 옛날의 관계지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나 믿음 신앙하는 사람들이 저거를 바람직하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여전히 그 과학자 중에 굉장히 익스트림으로 반기독교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뭐 리차드 도킨스 같은 분, 뭐 만들어진 신 이런 그 책을 쓰셨죠. 그런 분들 굉장히 아주 적대적으로 종교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종교인들 내부에서도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은 또 굉장히 또 과학에 대해서 그 네거티브한 그런 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갈등 관계예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관계는 서로를 그냥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는 영역이 겹치지 않는다. 서로 다르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됐다. 그리고 접근 방식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종교는 왜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의미에 대한 걸 다룬다면, 과학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다룬다. 해서 이제 이게 서로 독립되기 때문에 서로 타치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더 발전된 그 단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톨릭이 그 개신교보다 훨씬 더 정리를 더 빨리 잘하고 가고 있는데요. 1998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과학은 종교의 오류와 미신을 제거할 수 있고, 또 종교는
과학을 우상 숭배와 거짓 절대자들로부터,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거짓 절대자들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그 대화를 하고 그 배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통합의 관계로 봐서 영적인 요소하고 물리적인 요소를 나누지 말고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우주를 하나의 이야기로 해야 된다. 이건 아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이 경지에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보고 있고, 제가 아마 드리는 오늘의 강의는 이 대화 수준에 해당하는, 그래서 서로를 알아야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교양을 높이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과학의 대상은, 과학이 하는 그 과학의 대상은 우주를 포함한 자연계, 네이처, 그러니까 우주까지 다 포함한 자연계와 그 속에 있는 사물들, natural things, natural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사물들이 과학의 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범위를 넘는 초자연, 슈퍼내추럴한 거는, 그 존재는 과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의 대상은 될 수 없어요. 근데 과학을 하는 사람 중에는 과학이 너무나 발전하니까 이제는 뭐 더 이상 신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미 과학의 여러 가지 발견들이 신이 없다는 거를 입증했다. 이제 도킨스 같은 그 분들이 대표적인 그런 그 주장을 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과학은, 하나님은, 신은, 슈퍼내추럴 비잉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의 부재, 신이 없다 또는 불필요하다라는 걸 과학은 절대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과학과 종교는 둘 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추구하는,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두 가지가 다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 중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그 과학자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그리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얘기한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그 강의의 내용은, 먼저 일부에서는 현재의 과학에서 유추하는, 그 최첨단 생명과학에서 유추하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1950년대 이후의 유전자 혁명에 대해서 또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하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에 그 현재 과학이 유추하는 인간의 과거는 기원과 진화에 대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기원에 대해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 그림은 그 시스티나 성당의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인간의 창조에 관한 그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를 심볼릭하게,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조에든지 푸시케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를 이제 그 심볼릭하게 표현한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자연적인 생명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을, 그 과학에서 생각하는, 그 과학에서 찾아낸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구상의 생명이 처음 생겨난 그 연혁은, 지구의 역사가 지구가 탄생된 게, 그러니까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그 만들어지는, 그 태양계가 만들어진 그 시점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지구가 태어난 거가 한 45.5억 년이라고 그 지구과학자들 또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구가 생겨나고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양 생태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안정된 해양이
그 물이 해양이 형성이 된 게 약 42억 년 전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탐색해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암석의 결정 속에 유기물, 이 유기물이 이제 생명의 흔적인데 그 생명을 만드는 하나의 그 원료죠, 로 머티리얼인데 그 가장 오래된 암석 결정 속에 유기물을 디텍션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게 41억 년 전의 암석에서 그거를 디텍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오래된 박테리아라는 건 생명체 중에 가장 간단한 형태의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오래된 박테리아의 화석이 36억 년 전에 6억 년의 그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난 건 분명히 36억 년 이전이고 그다음에 45.5억 년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어느 시점. 그래서 지금은 아마도 한 42억 년 그 해양이 형성이 된 그쯤에서 그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상에 출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분지가 돼서 다이버시파이가 되면서 현재의 많은 생물들이 생겨났다. 그래서 현재의 많은 생물들은 하나의 최초의 생명체로부터 유래해서 그것이 다양화되면서 다이버시파이 되면서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현대 생물학에서 보는 정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원을 찾아갈 때, 뿌리를 찾아갈 때 사람들로 보면 이제 족보를 가지고 그 기원을 찾아가죠. 조부모, 증조, 또 현조 이렇게 고조, 현조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뭐 그렇게 기원을 찾아갈 때 족보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이제 가장 정확하게 쓰는 방법은 DNA의 염기 서열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DNA 염기 서열로 사람들도 조상을 찾고 있고 그다음에 생물들 사이에서도 조상을 찾는 그러한 일들을 DNA 염기 서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염기 서열을 사실 여기서 저를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만 보여주시고 저는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은 우리 전체는 우리 한 개인은 한 개의 수정란 세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수정란은 아버지의 정자라는 세포와 어머니의 난자라는 세포가 합쳐져서 그 하나의 수정란이 된 거죠. 각각 그 염색체를 한 세트씩 갖고 있던 게 합쳐져서 염색체를 한 쌍을 갖는 그런 그 두 벌을 갖는 그러한 수정란 한 세포로부터 그 수정란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한 50번 정도 하게 되면 한 30조 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분화해서 세포 분열을 하고 분화가 돼서 우리 한 개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시작이 하나의 세포로부터 수정란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수정란이 갖고 있던 유전 정보 또는 염색체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다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그 세포가 갖고 있는 염색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면 염색이 되는 바디. 아까 목사님 또 소마라는 바디, 몸, 소마 얘기도 하셨는데 그 솜입니다. 그래서 염색이 되는 크로모솜, 염색체가 세포의 해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색이 돼서 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이름을 그냥 염색체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그 염색이 되는 그 염색체의 성분이 뭐냐면 DNA와 프로테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 염색체가 지금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보이죠. 저렇게 보통은 안 보이는데 세포 분열하기 하나의 어느 한 시점에 딱 모양을 딱 갖춰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1번부터 22번까지의 일반 염색체, 상염색체라고 하죠. 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와 XX 또는 XY의 성염색체, 섹스 크로모솜을 우리 모든 세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 염색체 한 번,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염색체라고 하죠. 그러면 저 2번 염색체의 경우는 저 염색체를 풀어내면 실처럼 쫙 풀어지는데 한 끝에서부터 다른 끝까지 그냥 하나의 분자인 DNA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 끊어지지 않게 다 풀어내면
한 수미터 정도 되는 길이로 풀어낼 수 있는데 그거가 접히면 수 마이크론밖에 안 되는, 그거보다 더 작은 걸로 접혀지는 거죠. 어쨌든 다 풀어내죠. 다 풀어냈을 때 저게 이제 이중나선으로 된 DNA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중나선 DNA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중나선 DNA로 더블 힐릭스인 DNA인데 거기에 염기라고 하는 4가지 종류의 그 염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GCT 4개의 문자가 쭉 시퀀스를 이룬다 해서 염기 서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유전 정보는 저 DNA 안에 있는 AGCT 4가지의 문자로 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사람의 경우는 21번부터 22번까지의 상염색체하고 XXXY 성염색체 그거를 다 합치면 31억 개의 염기쌍이 됩니다. 그래서 31억 개의 염기쌍으로 유전 정보가 우리 세포가 다, 모든 세포가 다 그걸 갖고 있는 거죠. 하나의 세포가. 그래서 이제 그 DNA의 정보를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친자 확인도 하고 뭐 부모 조상 관계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 사이에도 관계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이 정보 서비스를 해주는 외국의 유명한 업체도 있고 또 국내에도 그런 조상 찾기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DNA 염기 서열을 비교해서. 그럼 이건 이제 사람끼리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생물체 사이에서도 서로 얼마나 비슷한가를 같은 원리로 DNA의 유전 정보를 염기 서열을 비교해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교를 생물체 사이에서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생물체들이 갖고 있는 많은 유전자 중에 서로 공통이 되는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공통되는 거로 비교를 할 때 그걸 어려운 말로 상동성을 비교한다. 서로 같은 정도를 비교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사람과 초상권 때문에 저희 손녀딸 사진을 넣었어요. 네, 사람과 원숭이와 쥐와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네 그 종류의 생물체에 서로 공통인 유전자의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사람과 원숭이 사이의 유전 정보를 서로 얼마나 염기 서열이 비슷한가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유사도가 예를 들어서 93%다. 93%다. 그러면 또 원숭이하고 쥐 사이에는 90%다. 다시 또 쥐하고 그 물고기를 비교하니까 한 83%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수치로 나타내면 이제 그다음에 모든 게 디지털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로 비슷한 정도를 하면은 그걸 이제 또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과 원숭이 사이에는 93%가 같으니까 7%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7% 다른 걸 3.5, 3.5의 길이를 표현하는 가지로 사람과 원숭이는 7%만 다르다. 3.5, 3.5 다른 가지 길이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하고 쥐는 다시 또 3%가 더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 10%만큼 다른 그거를 3만큼 또 이렇게 그 길이를 해서 저런 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하고 또 쥐는 다시 17%가 달라요. 그러면 또 그만큼 길이를 해서 그 가지를 또 만듭니다. 저런 식으로 비슷한 정도를 나무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한 그림을 개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통을 나타내는 나무 모양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개통이라는 게 뭐 파일로제니, 리니지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 개통을 저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지난주에 이인규 교수님께서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그 큰 틀의 인트로덕션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진화라는 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잘못 교육을 받으면 진화하면은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나 창조를 거부하는 그런 사탄의 소리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볼 때 생물체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찰스 다윈이 이것을 이제 학설로 정립해서 발표를 했죠. 그럴 때 이 찰스 다윈이 얘기한 그 진화의 에센스는 뭐냐면 현존하는 종은,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종, 스피시스, 종은 조상으로부터 변해온 거다. 조상으로부터 변해왔다.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생물체는 변한다.
그죠? 환경에 적응해서 변한다. 현존하는 종은 조상으로부터 변해왔다. 그리고 모든 생물체는 조상을 공유한다. 그래서 공통 조상을 갖고 있다. 마치 사촌들끼리 조부모를 공유하듯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모든 생물체는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 즉 서로 연관되어 있다. related. 우리가 친척들을 relative라고 하잖아요. 친척을 영어로 relative인데 그 related입니다. 서로 연관돼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공통 조상을 가깝게 공유할 수도 있고 멀리 공유할 수도 있고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기 전에 가운데 있는 거는 노트 그림인데 그 1837년에 노트에 저런 나무가지 모양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 그룹, 이 그룹, 이 그룹들은 그 전에 1번에서부터 쭉 변해온 게 아닐까라는 식의 자기의 콘셉트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죠. 1859년에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어떤 그 표현이 있냐면 아마도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유기체들은 맨 처음 생명을 갖게 된 하나의 원형체, 그게 이제 프리모디알 폼이라고 해서 아주 그 이 최초였던 그 전구체적인 그런 원형체로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다라는 걸 1859년 종의 기원의 그 최초의 생명체에 대해서 저렇게 추측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초의 한 생명체로부터 유래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그 개통수로 볼 때 인류의 경우는 사람의 경우는 인간과 가장 비슷한 동물이 침팬지라고 하거든요. 침팬지가 가장 근데 많은 잘못 생각을 하면 진화론에서 마치 침팬지가 인간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의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 절대가 아니고 지금의 침팬지와 지금의 사람은 아주 오래전에 공통 조상을 공유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가지로 쭉 바뀌어져 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팬지하고 그 인간의 경우는 약 600만 년 전에 그 공통 조상을 공유하다가 한 가지로는 인간 쪽으로 바뀌고 진화되고 한쪽으로는 침팬지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는 그 어떤 계통 또는 진화에 대한 그런 그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약 600만 년 전에 침팬지와 그러니까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 조상이 있었고 그 공통 조상에서 인간 쪽으로 새 브랜치가 쭉 바뀌어 나오면서 약 200만 년 전에 그 이제 사람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그 호모족 인류가 처음으로 200만 년 전에 생겨났고 서로 다른 호모족이 뭐 직립원인 뭐 여러 가지 다른 호모족이 있다가 지금 우리인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에서 한 3, 40만 년 전에 출현했다. 그리고 그 3, 40만 년 전에 출현한 그 호모 사피엔스가 한 5, 6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서 유럽과 아시아와 전 세계로 쫙 펼쳐져서 거기에 이미 있던 다른 호모족들, 뭐 네안데르탈린이며 뭐 데니소바인이며 다 섬멸하고 그냥 몽땅 다 정복을 했다.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그 내세우고 있는 그런 그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설입니다. 그러면 모든 생물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가? 이제 인류까지 얘기했는데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연관 관계도 저런 개통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거를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공통 유전자를 찾아서 그거의 염기서열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자 한 것이 1990년대 말에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 유전자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리보솜이라는 그 세포 안에 소기관이 있습니다. 그 리보핵산 복합체인데 그 리보솜이 갖고 있는 RNA. RNA 하면은 DNA하고 좀 다른데 그것도 유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코로나 백신 맞으실 때 모더나 백신하고 파이저 백신 맞으신 분들은 그게 이제 성분이 다 RNA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RNA입니다. 근데 그 RNA의 염기서열을 비교를 하면 되겠다 해서
그 미시간 대학의 일리노이 대학의 미생물학자인 칼 우즈 교수가 이제 그 리보점의 RNA의 염기 서열을 모든 생물체를 다 비교를 한 아주 굉장히 그 전방위의 그 개통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개통수를 영어로는 Tree of Life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대로 번역하면 생명수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관계를 나무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큰 그룹이 세 개의 그룹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도메인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도메인, 세 개의 도메인이 있는데 한 큰 도메인은 세균, 박테리아 도메인이고 또 다른 도메인은 진핵 생물이라고 해서 유캐리아 도메인입니다. 이럴 때 박테리아는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대장균이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이게 다 박테리아인데 그 안에 염색체는 있지만 염색체를 둘러싼 막은 없습니다. 핵막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색체가 그냥 핵막 없이 그대로 풀어져 있어서 저거를 원핵 생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진핵 생물은 염색체가 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진짜 핵이다라는 표현으로 진핵 생물이라고 구분해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는 원핵 그 반대는 진핵 생물이죠. 그래서 사람이 포함된 동물, 식물, 진균은 전부 그 진핵 생물입니다. 근데 그거 외에 박테리아인 줄 알았는데 박테리아하고는 다른 하나의 그룹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균이라고 도메인으로 이름을 붙였고 왜 고라고 붙였냐? 영어로는 아케아인데 그러니까 뭐 고고학, 아케올로지, 뭐 아카이브 하는 그 아케입니다. 그 아케아라고 불렀는데 그거는 그 고균이 겉으로는 박테리아처럼 보이지만 아주 익스트림한 컨디션, 아주 뜨거운데 아주 솔트가 많은, 염이 많은데 이런 데서 자라는 뭔가 지구 초기 환경에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해서 아케아라고 이름을 붙인 그런 도메인이 또 있다는 거를 이 유전자 비교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서 이 모든 생물들의 그 출발점 가 가장 오래된 공통 조상에 해당하는 위치. 그래서 저거를 이름을 뭘로 붙였냐면 지금 우리 현재로부터 가장 오래된 공통 조상, 처음의 생명체에서 The Last Universal Common Ancestor.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가장 오래된 유니버설, 누구나 공통적인 Common Ancestor. 그래서 줄여서 루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그 존재가 그 개통수의 뿌리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개통수로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세 도메인을 1990년대 말에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발견들이 일어나는 게 실제로는 세 도메인 중에 인간이 속해 있는 진핵 생물은 세균과 고균의 합작품이다. 혼성체다. 하이브리드다. 다시 얘기하면 세균의 한 종이 처음에는 다른 세균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 존재가 고균이라는 걸 지금은 밝혀냈어요. 그래서 세균의 한 종류가 고균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공생을 하면서 그게 미토콘드리아로 바뀌면서 그 하나가 전체가 그 진핵 생물이 됐다. 그래서 진핵 생물은 고균과 세균의 하이브리드 혼성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최근의 그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세균을 받아들인 미토콘드리아로서 받아들인 그 고균 호스트죠. 그 고균은 어떤 존재인가? 그게 뭐라는 것도 유전 정보를 통해서 찾아냈는데 그게 해저의 열수구에 사는 아스가드 계열의 고균이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아주 최근에는 일본에서 그거를 배양해내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그 생명의 기원에 가까이 가는 연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카라는 건 어떤 생명체일까? 그 뿌리에 있는 루카는 어떤 특징을 가졌을까?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루카로부터 한 브랜치는 세균, 한 브랜치는 고균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에 세균과 고균에서 2개 이상의 브랜치, 그다음에 고균에서 2개 이상의 브랜치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유전자들이 뭐가 있을까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니까
약 350개 유전자가 찾아졌어요. 그러면 그 유전자의 정보로부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유추된 기능이 뭐냐면 이 생물체는 산소가 없어도 호흡해요.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죠. 근데 산소가 없어도 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소스로 수소를 사용해요. 지금 수소 자동차 막 쓰잖아요. 에너지 소스로 수소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만 있어도 유기물, 탄수화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광합성 같이. 그리고 질소만 갖고도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아미노산 만들어내요. 그러니 이거는 유기물 전혀 없이도 무기물만 갖고도 자기가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를 볼 때 고온에서 생존 가능하다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유추하는 게 생명이 처음 지구에서 생겨난 건 바다 밑에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열수구 주변에서 처음 생겨났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지구 말고도 다른 별의 행성에서도 생명체가 있을까? 지금 굉장히 탐색을 하고 있는데 그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는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 요약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related. 즉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 그리고 진핵생물이면서 그중에 동물이고 동물 중에 척추를 가진 포유동물의 한 종인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의 과거를 끝까지 추적하면 가장 오래된 공통조상 루카에 이른다. 그리고 지구상의 모든 생물의 시원이 되는 루카는 독립영양, 그러니까 무기물만으로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단세포 생물이다. 그리고 모든 생물은 인간을 포함해서 루카와 동일한 유전 암호를 공유하고 있다. 루카랑 우리는 같은 유전 암호, 유전 정보를 해독하는 또는 그 의미하는 의미가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2부로 유전자 혁명에서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게 하는 그 염색체 DNA, 염색체의 그 유전 정보의 본질이 이제 DNA라는 걸 알고 DNA가 이중나선이라는 걸 알아낸 게 1953년에 왓슨과 크릭이 그 구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DNA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여러 효소 체계들이 단백질들이 다 많이 밝혀지면서 이제 유전자 재조합을 그 유전공학 도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재조합해 예를 들어서 세균의 박테리아와 그다음에 인간의 뭐 성장 호르몬을 같이 딱딱 뜯어서 같이 연결을 한다거나 이걸 이제 재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재조합이 되거나 그게 이제 가능해졌고 그다음에는 DNA의 염기 서열을 점점 더 잘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시퀀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염기 서열을 읽는다는 건 곧 의미를 해독하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읽어내고 그다음에는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그거를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염기 서열을 바꾼다는 건 책의 문자를 바꾼다는 거니까 의미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주 쉽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유전체 아까 31억 개의 염기쌍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사람의 유전체의 정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언제 이제 매시브하게 일어났냐면 휴먼 지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13년 동안 6개 나라에서 20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서 한 인간은 아니지만 염색체 1번부터 22번 X, Y까지의 염색체 염기 서열을 서로 다 조각조각 나뉘어서 다 시퀀싱을 해서 13년 후에 2003년에 염색체 24개의 염기서열을 발표했습니다. 저걸 2003년으로 저때 이제 드라프트 할 때 막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하고 영국의 대통령 그 수상이 이제 그걸 막 발표를 했어요. 2003년으로 잡은 이유는 왓슨과 크릭이 DNA 더블 헬릭스의 구조를 밝힌 논문을 낸 1953년 후 50년 후를 딱 맞추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그 시퀀스를 발표했는데 그때 발표한 건 전체 시퀀스 중에 읽기 어려운 그 부분을 제외하고 92% 정도를 가지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은 그 갭에 해당하는 거 읽지 못하는 거를 한 20년에 걸쳐서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로소 100% 틈도 없이 다 연결을 했습니다. 이 31억 개 염기쌍이 그 안에 유전자가 몇 개가 있는가가 큰 관심사였는데
22,000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하면 단백질에 해당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단위가 유전자인데 한 22,000개의 단백질의 정보를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저 정도가 아니고 한 100만 개는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거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많이 먹는 포도가 3만 개 이상의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도 16,000개. 우리가 무시하는 파리도 14,000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사람은 22,000개밖에 안 돼. 그게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사실은 겸손하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 유전자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인간이 태어난 거죠. 저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어렵게 그 염기 서열을 다 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 DNA 시퀀싱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기술들, 기계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구들 때문에 염기 서열을 읽는 혁명이 일어났는데 2000년대 초 지금 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2000년대 초부터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사이에 염기 서열을 읽는 Y축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X축은 연도예요. 그럴 때 20년 사이에 염기 서열을 읽는 가격이 10의 6승, 100만 배나 그 내려갔어요. 지금 저기에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위에 쭉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무어의 법칙이 나타내는 그 기울기인데요. 저거는 그 반도체에서 그 메모리의 그 저장 능력이 2년에 2배씩 늘어난다는 그것대로 메모리 반도체의 기억 저장 능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기껏해야 20년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는 1000배 정도 증가하는 그 기울기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염기 서열을 읽는 거는 20년 사이에 100만 배나 그 가격이 싸졌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 그때까지 그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한 개의 인간 유전체를 시퀀싱 하는데 비용이 10년 동안 30억 불을 써서 한 명의 유전자 한 세트를 그 염기 서열을 결정했거든요. 근데 2003년 현재 2004년도 거의 비슷한데 현재 우리는 한 명의 유전체 전체를 500불에 그것도 하루도 안 걸려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정말 이쪽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누구나 큰 돈 들이지 않고 자기 유전체 다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의학도 정밀의학 분야가 발달을 하면서 그야말로 개인 맞춤형 프리시전 메디신 정밀의학 시대가 도래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편의점에서 구매하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해가지고 어디 선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2만 개는 아니지만 한 200개 정도 또는 150개 정도 뭐 건강, 체중 관리, 뭐 탈모, 뭐 우리 관심 있는 수면, 피부 뭐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 해갖고 한 100몇십 개를 침 한 방울 이렇게 해서 저기다 해서 집어넣어서 편의점에서 다시 배달시키면 앱으로 쫙 오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우리 옆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유전체들을 읽는 거는 이 정도로 발달을 했는데 이제 그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마음껏 바꾸는 거를 유전체 편집이라는 표현을 써요. 진 에디팅이죠. 리딩은 이미 다 끝났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그런데 그 유전체를 편집하는 거를 박테리아에서 박테리아의 면역 현상을 보다가 거기 이상한 유전자를 발견했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피아 카스인데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피아 카스 시스템이 이게 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두 분은 그걸 발견해서 논문을 내서 노벨상을 2020년에 받은 분인데 그분들이 이제 2012년에 사이언스 논문을 내면서 이게 그 가이드 RNA하고 그다음에 카스라는 효소 딱 RNA하고 단백질 딱 두 컴포넌트만 있으면 그 RNA에 저 초록색으로 보여져 있는 이 가이드 RNA에 초록색으로 보여져 있는 그 염기 서열하고 매칭이 되는 그 DNA 부분에 저게 가서 그 부분을 딱 잘라낸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전자 가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른다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염기를 집어넣기도 하고 한 염기를 다른 염기로 바꾸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막 발전을 했어요. 얼마나 빠른 시간에 발전한지 이 논문이 나온 게 2012년인데
이제 지금 이미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 진 에디팅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딱 두 컴포넌트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굉장히 쉽고 빠르고 정확해요. 그리고 이거는 세균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인간의 세포에 다 쉽게 적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생물공학, 또 농축산, 의학학, 의료, 뭐 거의 모든 분야에 이거가 광범위하게 매우 쉽게 적용될 수 있다는 그 테크닉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를 결실시키고 삽입시키고 치환하는 다양한 에디팅, 교정 방식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줄기세포에 적용하면 줄기세포를 바꾸면 줄기세포는 모든 여러 가지 형태의 유형의 세포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원하는 모든 세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툴을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 손에 갖게 됐어요. 50년 그 동안 손에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하고 있는 건 인간이 가진 생물학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 유전자 편집이 2012년에 논문이 나왔는데 금방 이제 그거 논문 낸 사람이 이러다가 저기 맞춤형 아기 나오면 어떡할까 자기도 걱정된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뭐 금방 유전자 편집 아기가 나왔습니다. 2018년에 6년 만이죠. 이제 유전자 편집 학술대회를 매년 하는데 그 학술대회에서 중국 남방과기대 허젠쿠이 교수가 나와서 자기가 그 에이즈 걸려서 고생하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 이제 인공 수정을 하는데 그 아기가 에이즈 걸리면 안 되니까 에이즈 바이러스의 수용체 유전자를 없앤 그런 편집을 해서 그러면 이 애는 에이즈 안 걸릴 테니까 그런 아이를 만들어서 쌍둥이 여자애 둘을 루루와 나나를 내가 출생시켰다 하고 2018년 11월에 학술대회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해피하게 이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들은 그 이제 학계가 완전히 발칵 뭐 그럴 거라고 뭔가 짐작은 했는데 너무나 빨리 이게 와서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막 와글와글하고 이제 중국 정부도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이제 들여다 보니까 뭔가 잘못한 부분들 뭐 생명윤리법에 위반이 되는 걸 발견을 해서 이제 그 허젠쿠이를 3년형에 취하고 벌금을 매겼어요. 그리고 이제 WHO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서 유전이 되는 생식세포나 수정란, 엠브리오, 배아들은 절대로 이거는 이제 유전이 되니까 자손에게 그대로 가니까 그리고 한번 바뀌면 영원히 바뀌게 되니까 이거 뭐 문신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바뀌게 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젠쿠이는 감옥에 3년 있다가 2022년에 출소했어요. 지금 독지가들이 많이 돈을 내줘서 연구소 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하고 다 같아요. 다. 예, 그래서 그 연구하고 있는데 본인은 하여튼 뭐 사람에게는 안 한다. 이제 원숭이 갖고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수정란과 배아의 유전자 편집은 이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법적으로 규제는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스스로 인위적인 진화를 시도하는 거라서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당대에 국한된 그러니까 내 자손으로 안 가는 내 체세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보통 세포, 체세포에 대해서는 유전자 편집이 허용이 돼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가장 문제가 요구가 있는 게 유전병들이거든요. 유전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유전병을 고쳐보려는 그런 시도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의 세포 중에 제일 편집하기 쉬운 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포거든요. 뭉쳐 있는 세포가 아니라 그게 피세포들이죠. 혈구 세포들이죠. 그건 따로따로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혈우병이나 빈혈 같은 그런 유전병에 대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이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일 먼저 시장에 이미 나왔습니다. 시장에 나온 편집 치료제는 그 겸상적혈구 빈혈증이라고 그 쉽게 하면 낫세포 빈혈증이라는 거예요. 저거는 적혈구가 보통 빨간 동그란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적혈구가 갖고 있는 그 빨간색을 내는 단백질이 그 산소를 붙들어서 이동시키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면, 다시 얘기하면 유전자의 염기서열이 바뀌면 저게 낫세포 모양으로 이렇게 쭈그러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그 헤모글로빈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치환시키는 유전자 편집 그 세트를, 그 키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피알 그 편집 시스템을 이용한 첫 유전자 교정 세포 치료제가 이미 이제 작년 12월에 FDA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이게 이제 하나의 효시가 돼서 유전병을 치료하는 유전자 편집 시스템들이 이제 시장에 쫙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굉장히 가격이 비싸서 소수밖에는 저거를 쓸 수 없어요. 수억 원에 해당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게 또 계속되면 값은 또 내려갈 겁니다. 아까 유전자 시퀀스 그 가격 내려가듯이. 그래서 현재 수백 건의 유전병 치료용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임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어디에 적용하냐면, 여러분들 항암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봤겠지만, 항암 치료할 때 한 가지 방법 중에 그 면역세포 T셀을 이용하는데, T셀을 이제 CAR-T라고 해서 뭔가 변형시킨, 그래서 그 이 암세포를 딱 이렇게 타겟해서 찾아가기 쉽게 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T셀이라는 면역세포인데, 그 CAR-T가 효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닌 게, 이게 안정성이 별로 없고 거길 찾아가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때, 그거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유전 편집을 이 그 T 면역 세포에 하면 훨씬 더 오랫동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쪽으로 카티를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다 좋죠. 우리한테 다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다시 옆에 또 얘기하면, 이게 나 머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키 좀 컸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늙지 않는 피부가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수포진을 갖고 싶은 그런 욕구하고 시장에 이게 그 수요와 공급이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런 수포진을 갖기 위한 갈망과 수요에 응하는 기술 개발의 경쟁이 가속화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MIT의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가 있는데, 최근 8월에 나온 그 페이퍼를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대요. 만약에 당신 자식이, 그러니까 자식한테 유전자 편집을 해서 그 자식이 명문대학에 들어갈 확률을 높일 유전자 편집을 한다면 당신 하겠냐? 했을 때 30%가 한다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자신의 욕구와 관련이 될 때 이게 얼마나 그 시장하고 같이 결합하면서 이게 발달할지는 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다음에 유전공학 이게 발달을 하면서 이걸 이제 적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노화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노화라는 게 우리 모두가 겪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암이 발생하는 확률, 또 당뇨가 발생하는 확률, 뭐 심혈관 질환, 뭐 폐질환, 뭐 뇌인지, 이게 발생하는 그 확률이 젊을 때 비해서 수백 배 이상 증가해요, 확률이. 그래서 지금은 노화를 이런 노인성 질병의 공통 원인이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치료할 때 개개별로 뭐 암 치료할 게 아니라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그거를 치료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 병에 걸릴 확률도 줄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그 논리죠. 그래서 노화를 이제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노인성 질병의 공통 원인인 치료 대상으로 보고 그거를 접근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보통의 경우는 한 35세쯤 30세 초반에 신체 기능이 최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기능이 쭉 내려가서 한 85세, 그러니까 보통의 그거라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예방하는 여러 가지를 해서 프리벤션을 해서 한 100세까지 그걸 유지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건강요법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분야에 노화를 연구하는 분야에서 아주 담대한 계획은 뭐냐면 30대 초반에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겠다. 그거를 목표로 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를 막는 약이나 기술, 치료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인터벤션을 하는 거죠. 거의 그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벤션을 해서 생물학적 나이를 돌려서 젊어지는,
실제로 나이를 거꾸로 가게 하는, 그걸 이제 회춘 또는 영어로 rejuvenation이라고 하는데, 회춘을 시도하는 게 굉장히 담대한 노화학자들의 플랜으로 그것이 이제 첨단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춘에 대해서는 이제 세포를 재설계하면 회춘할 수 있다라는 건 이미 줄기세포를 만들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게 일종의 이제 분화 과정을 거꾸로 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생물학적 지식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번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수정란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된 다음에 이제 그것이 세포 분열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세포 분열 어느 정도 했을 때 이게 이제 주머니 모양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 안에 세포 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포백이라는 건데, 아마 황우석 사태를 거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이 포백의 요 안에 들어있는 줄기세포의 경우는 이제 엠브리오닉 스템셀인데, 이 줄기세포의 경우는 그 후에 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해갖고 뭐 피부세포, 근육세포, 뭐 혈구세포, 뭐 신경세포, 여러 가지 세포로 다 분화될 수 있는, 디퍼런시에이트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만능성을 갖고 있다, 플루리포텐트, 만능성을 갖고 있는 세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줄기세포로부터 이제 쭉 분화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실제로 이 세포들은 수정란부터 이 분화가 된 이 아랫단계 체세포들까지 사실은 유전 정보는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정도는 다 달라요. 그거를 이제 유전 정보가 발현되는 양상이 다 다르다 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후속 유전학적 변화다, 에피지네틱 체인지라는 아주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정란부터 줄기세포로부터 쭉 분화가 되는 저것이 이제 일종의, 일단 분화가 끝나면 다시 처음에 수정란 상태 또는 줄기세포 상태로 되돌리지 못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시도가 됐어요. 그래서 분화된 체세포를 다시 줄기세포의 상태로 분화를 거꾸로 가는, 그걸 이제 역분화라고 하는데, 이 줄기세포를 되돌리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저기에 성공을 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걸 아주 일반적으로 방법을 낸 게 2006년에 교토 대학의 시냐 야마나카 교수가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성공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4개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 4가지, 줄여서 OSKM, 4개의 유전자를 쥐의 피부세포에 집어넣으니까 피부세포가 변해서 줄기세포가 되더라. 그리고 그 줄기세포를 다시 여러 다른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인자들을 집어넣으니까 근육세포도 되고 신경세포도 되고 췌장, 베타,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도 되더라. 이런 거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야마나카의 방법대로 4개의 유전자만 집어넣으면, 그거를 잘 배양을 하면 줄기세포가 된 그 줄기세포를 유도해서 만든 만능 줄기세포다 해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체세포로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저거는 수정란으로부터 만든 줄기세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피부세포로부터 저런 줄기세포를 이제 어렵지 않게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쥐 가지고 실험 논문 내면 그다음에 사람은 같은 포유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1년 후에 사람으로도 그게 가능하다, 2007년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다양한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거기에서 재생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노화 쪽에서 이제 확 받아서 노화 연구하는 사람이 이거 쓰면 우리 회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야마나카 인자 OSKM 4가지 또는 그 중에 3가지를 쥐에다가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녹내장에 걸린 쥐, 이게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하는 연구인데요. 녹내장에 걸린 쥐 그리고 늙은 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녹내장에 걸린 쥐의 안구 안에
또는 늙은 쥐의 안구 안에 OSK 세 가지 유전자를 야마나카 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발현을 시켰어요. 그리고 관찰을 했더니 녹내장이 나았어요. 그리고 늙은 쥐의 시력이 확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시세포를 신경세포를 분석을 하니까 이 젊은 쥐의 아까 제가 후속 유전체 얘기를 했는데 그 후속 유전체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회춘이 가능하다는 걸 쥐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는 저 녹내장 이 안과 쪽은 비교적 눈이 몸 전체하고는 좀 구분이 돼 있는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이런 치료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치료하는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가다 보니까 아까 그 2017년에 그 저 만능 줄기세포가 나왔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네이처지에 2008년에 그러니까 딱 1년 후 이제 네이처지에서 이렇게 체세포로부터 이 그 줄기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고 줄기세포를 분화시킬 수 있다면 이 체세포에서부터 생식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정자랑 난자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론적으로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이처지에서 2008년에 앞으로 5년 내지 15년 후면 그 피부세포에서 정자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논평을 냈어요. 그랬는데 논평 낸 지 4년 만에 교토대학에서 그 야마나카 교수 팀이죠. 그 교토대학에서 암컷 생쥐의 그 성체세포로부터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난자로 분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분화된 그 난자에다가 다른 쥐의 정자를 인공수정을 해서 새끼들을 쫙 낸 거를 논문으로 냈어요. 4년 만에. 그리고는 10년이 지나서 작년에 네이처가 올해의 최고의 과학자 뭐 이런 걸로 뽑았던 한 일이 뭐냐면 이번에는 수컷을 가지고 암컷의 체세포로 난자 만드는 거가 아니라 이제는 수컷의 체세포에서 줄기세포를 만든 다음에 수컷은 XY잖아요. 그 줄기세포 만든 다음에 배양을 어떻게 하다 보면 Y가 딱 없어진 그런 변이 세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 변이 세포를 키워갖고 XX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난자로 바꾼. 그래서 수컷의 피부세포로부터 난자를 만들어낸 연구 결과가 작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생식세포에서 그 어떤 성별의 벽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뭐 저 그 수컷 생쥐하면서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불임을 벗어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불임 부부한테는 좋은 거죠. 난자 구하기 어려운 뭐 경우도 많으니까 불임 부부한테 도움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좋은 이제 목표를 내세우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고. 이제 오래 살기 위한 또 병을 벗어나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일종의 부품 갈아 끼우기, 그죠? 그래서 조직과 기관을 대체하는 일들이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오래되면서 우리 그 오간 장기들이 자꾸 이제 노후화되고 병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이식을 받아야 되죠. 뭐 신장 이식, 간 이식 받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너무 그 공여자가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동물로부터 받는데. 그럴 때는 이제 사이즈가 문제인데 그 사이즈가 작은 게 우리한테 맞는 게 이제 돼지 중에서도 유전자 편집을 한 미니 돼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돼지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 미니 돼지의 경우도 그거를 이제 이식을 했을 때 사이즈 맞는데 그 돼지가 갖고 있는 동물 바이러스들이 유전자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이러스에 병이 걸려서 이식 환자가 오래 못 사는 예들이 그 사이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미니 돼지의 유전자를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리스피알 방법으로 다 편집을 해서 최근에는 그 바이러스 유전자 포함해서 다 없애고 필요한 유전자 집어넣고 해서 한 70개 정도의 유전자를 다 바꾼 돼지를 만들어서 그 돼지로부터 그 신장을 얻어서 그 신장을 이제 원숭이한테 이식했는데 그 이식한 원숭이가 지금 2년째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에게도 이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기관들을 이제는 3차원에서 3D 프린팅으로 그 생체 적합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각막이라든가 난소라든가 혈관이라든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조직 성공했다는 그 페이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가노이드라고 해서 줄기세포를 활용해서 작은 장기들을 만들고 그거를 활용하는 그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 이미 뭐 무생물의 부품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뭐 이부터 시작해갖고 수정체 해갖고 이미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 특수 카메라 안경, 인공 와우, 그다음에 생체공학 의수, 그다음에 이제 투석을 하지만 투석하는 기구를 점점 소형화하고 잘 정밀하게 만들면 그게 인공신장이 되는 거죠. 인공신장, 인공심장 등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호모사피엔스가 트랜스휴먼, 휴먼을 벗어나는 트랜스휴먼 그리고 포스트 휴먼 시대의 길을 이미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는 어떠냐? 모든 생각의 중추인 뇌. 이 경우도 지금 뇌의 신호를, 전기 신호를 읽어서 그거를 행동으로 구현하는 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뇌의 신호를 읽어서 그걸 컴퓨터로 접목시키는 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줄여서 BCI 또는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BMI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경우는 그냥 비침습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쓰는 모자처럼 해서 신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신호가 너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뇌 안에다가 칩을 심어서 거기서 이제 이 신호를 받거든요. 그게 이제 침습적으로 브레인 칩을 이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한 마비 환자, 한 18년 마비 환자의 얘가 작년 네이처에 나온 그걸 보면, 저분이 18년 동안 마비 환자라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이제 이분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머리에 브레인 칩을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머리 브레인에서부터 칩이 이식되고 거기서 이렇게 전선이 나와서 컴퓨터 연결되고, 거기에 이제 물론 아바타 같은 이제 사람 얼굴이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말을 이제 컴퓨터에서 말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나온 페이퍼에서는 이 18년 된 마비 환자가 분당 75단어를 얘기한다. 그리고 그 정확도가 75%다.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읽어서 말을 하는 게 컴퓨터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작년에 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쇼킹한 게 올해 그 초에 그 일론 머스크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여러 가지 혁신을 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이 그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임플란트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하는 임상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뉴럴링크 이게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요만한 칩이에요. 그거를 뇌에 심는 거예요. 그 안에 전극이 많을수록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뉴럴링크에서 개발한 건 약 1000개의 전극을 한 60여 개의 고분자 섬유,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고분자 섬유에 1000개 정도의 전극을 심어서 그거를 이제 저런 그 동그란 형태로 조립을 해갖고 저거를 뇌 안에, 두개골 안에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과 의사들이 실력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아예 로봇을 개발해서 로봇 수술기를 써서 아주 정확하게 집어넣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람에게 한 임상 실험을 처음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사람이 이식한 다음에 마비 환자인데 그 컴퓨터 게임을 하는 그런 그 보고가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건, 우리들 핸드폰 쓰면서 다 무선으로 하잖아요. 아까 그 말 못하는 마비 환자는 쭉 BCI에 줄을 연결해서 컴퓨터 연결했는데, 이 경우는 그냥 무선으로 받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와이어레스로, 와이파이로. 그래서 신호를 와이파이로 받아서 뭐 컴퓨터라는 게 결국 우리 휴대폰 같은 거죠. 거기에 앱으로 받아서 앱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읽어서 그거를 실행을 하는 거를,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거 갖고 컴퓨터 게임하는 그런 거가 보고가 됐어요. 몇 개월 만에. 와이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와이파이로 읽는 거죠. 그래서 무선으로 이제 생각을 읽는 게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텔레파시가, 예전에는 뭐 이게 미신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텔레파시가 실제로 그냥 그 과학이나 기술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어요. 텔레파시가. 그 텔레파시고, 그렇다면
이게 생각을 읽는 게 가능하다면, 그리고 어떤 신호가 어떤 행동과 관련되는지를 매칭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면 그 신호를 집어넣는 건 또 가능하지 않을까? 그쵸? 그 뭐 그런 그 온갖 사이파이 무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하면 이제 이미 우리 사는 현재 속에 우리가 예전에 공상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미래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의 그 생물학적인 한계, 이제 가장 큰 게 질병과 노화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겪고 있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와 진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산업계와 경제계와 여러 가지 그게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으면서 인간의 지능 총합, 온 인류의 지능 총합, 모든 도서관에 있는 모든 문서 더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고 그 인공지능이 로봇하고 같이 합쳐진 그런 기계 인간 또는 기계 인류의 출현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죠. 그래서 미래학자 중에 컴퓨터 전산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 책을 내면서, 그 특이점이라는 게 결국 그 인류의 지성 총합을 훨씬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기, 그 시점을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한 얼마 전에 한 20년 좀 덜 된 때 냈던 책에서는 2045년이 되면 그때가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간이 무한 장수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해서 자기는 이제 그때까지 살아 있을 거다. 어떻게든지 그걸 자기는 보겠다 해서 뭐 온갖 건강약품, 뭐 건강 이거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책을 냈는데 특이점이 더 빨리 온다. 2029년 온다. 그러니까 더 앞당겼어요. 아마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 앞당겨지 뭐죠. 어쨌든 그렇게 인공지능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코앞에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곧 생물 인간하고 기계 인간, 알고리즘을 포함한 기계 인간, 그리고 생물 인간 중에도 유전자 편집을 한 GM 식물처럼 GM 인간이겠죠. 그 genetically modified인 거죠. 그 GM 인간하고 그런 걸 안 한 천연 인간이 다 섞여서 사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라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성이라는 게, 휴머니티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여름 거치면서 다들 아셨겠지만 지구 생태계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 아마도 다음 특강을 이영석 형제님이 하실 때 그런 환경 얘기를 하실 걸로 기대를 하는데, 그런 그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이해와 의미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고 그거에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만드셨고 너무나 큰 그 어마어마한 지능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인간은 자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기가 서 있는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태양계가 어떤지, 우주가 어떤지를 아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말만 듣지 않고 세상의 말을 더 잘 듣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는 뱀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더 맞다고 생각해서 그걸 듣고 자기들 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에덴에 있고 너희들은 나랑 떨어졌다 하고 밖으로 내보내셨는데, 이 밖으로 내보는 인간이 물론 그 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우리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인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인간의 그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을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고, 순전한 그 호기심에서 출발한 과학이라고 할지라도 그거가 인간이 갖고 싶은 거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로 발전시켰을 때는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두고 사회가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고 또 그거를 나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을까요? 빨리 안 가셔도 되나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차량이 몇 시로 되어 있으신가요? 지금 출발 버스 네? 끝나면 가기로 되셨어요? 네. 한두 가지라도 질문 한두 가지만 하고 싶으신 분 혹시 계실지도 몰라서. 네. 계시면 하시고요. 네.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 때나 네. 우리 시간적인 것도 네, 있고. 아무 때나 저한테 네, 우리 질문해 주시면 자매님 대답 근처에 드리겠습니다.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 또 대화하시면서 여쭤봐도 좋고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저는 들으면서 지난번 우리 이인규 장로님 강의도 그랬지만은 우리 노정혜 자매님 강의 들으면서 너무 강의를 정말 탁월하게 잘하신다 이런 생각 분명히 가졌고요. 예,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하게 이 시간을 맞춰서 또 이렇게 가능한 한 쉽게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려고 자세하게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은 짧은 시간에 그렇지만은 현대 지금 최신의 우리 생물학과 현대 생명과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거 자체를 살짝만이라도 접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자매님 통해서 이런 고도의 과학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전혀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네. 지장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그 간증이랄까 하여튼 그런 것도 들으면 굉장히 또 의미가 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 가도 자매님 같이 이렇게 최고의 전문가로 계시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창조 신앙을 정말 더 깊이 가져가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또 큰 의미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되고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 중에 드는 생각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정말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적용하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꾸만 더 하게 돼서요.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마음밭을 더 건강하고 바르게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확산되고 더 잘 갖춰져야 이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이런 과학 문명이 인간을 해치는 쪽이 아니고 분명히 좋게 역할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사용되게 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회도 중요하고 또 학교에서 교육도 정말 중요하고 모든 그런 인성과 어떤 윤리 이런 면에서의 부분이 같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네. 결론을 너무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것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되시는 것들 어떤 기회든지 우리 자매님께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또 이렇게 여쭙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자매님께 큰 박수로 네, 한번 고맙습니다. 드리시면 감사합니다. 네.